안녕하세요. 분석정인입니다. 오늘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표준편차, 중앙값, 여러 가지 통계값들이 있잖아요. 이 통계값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 겁니다. 이 무기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말 그대로 까보면 어떤 특정한 우리가 받을 이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이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분포해 있는 이 꼴이나 혹은 이 분配되어 있는 형식이 매우 일반적이다라는 이제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죠. 일반적입니다. 당신의 데이터셋은 일반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활용하고 직접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요. 여기는 이제 정규 분포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객 평점 데이터를 이렇게 포인트에 넣을 거고,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랜덤으로 계속 돌렸는데 사실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뭐 일부는 1000개를 넣고요. 그러니까 0부터 39까지는 1000개를 넣고, 또 70부터 100까지도 1000개를 넣고, 근데 이제 40부터 69까지는 3000개를 넣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되거든요. 이 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좀 쭉 볼게요. 이제 히스토그램을 제가 만들 거예요. 히스토그램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어떤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계급, 어떤 층을 두고 여러 가지 값들을 그 층에 맞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꽂아 넣는 것, 꽂아 넣어서 정리하는 그 시각화 보고서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극한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이 계급을요 줄이면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이게 곡선이 됩니다. 곡선, 이런 곡선이 돼요. 곡선이 됩니다. 이 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키를 예시로 들 때도 많이 나왔었고, 혹은 뭐 어떤 특정 직업군의 수입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수입군이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마케터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마케터가 뭐 가령 예를 들어 10만 명의 대한민국 마케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좀 많겠지만 10만 명을 예시로 들었을 때 극단의 1만 명들, 가장 못 버는 1만 명과 가장 잘 버는 1만 명은 수입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적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 0.01%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꼴 자체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SciPy라는 파이썬 프레임워크로 이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하나 만들어둔 이유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싹 풀어서 하게 되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제가 이렇게 y값 계산하는 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걸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정규 분포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는 건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 고객 데이터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y 값을 만들면 이 y 값도 리스트 형태로 뽑힙니다. 그 리스트 형태로 뽑힌 걸 이렇게 y 값으로 써주고 저희 원래 데이터셋을 x 값으로 해주면 54, 평균 54와 표준편차 23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꼴이니까 정규 분포죠. 이 두 가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많이 휘둘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 꼴 형태여야 됩니다. 좌우가 조금 떨어지고 중앙이 올라오는 이 꼴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값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가운데로 오는 이 봉우리가 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전부 분포,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념을 좀 이해했으니 적용해 볼 겁니다. 활용해 볼 거예요. 포인트, 고객 포인트가 10, 30, 50, 70, 90, 99. 요 Z 밸류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활용하면서 요거를 어떤 값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규 분포 값은 어디 있냐?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습니다. 예. 요거 두 개는 여기서 안 쓸 거고 밑에 가서 쓸 거고요. 예. 요것도 이제 표준화 값이긴 한데 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 Z 값에 따라서 자 고객 평점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10점일 확률, 제가 요거를 잘못 좀 작성을 해서 바꿨어요. 고객 평점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10점 이하일 확률과 이상일 확률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개의 합은 무조건 100이어야 하고요. 전체 넓이니까요. 이 넓이는 무조건 1. 예, 100분율하면 100% 무조건 100% 1이어야 하는데 이하일 확률과 이상일 확률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50점, 제가 무작위로 뽑았을 때 50점일 확률 62%, 70점일 확률 75%, 30점일 확률 65%. 요 이제 10점과 99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확률이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좀 떨어지죠. 이 중앙으로 오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떤 원하는 값을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이 평점 데이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상품을 냈을 때 이 상품이 뭐 얼마나 팔릴 것인지,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어떤 금액선이 있겠죠. 매출선이 있겠죠. 그걸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영화 쪽에만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마케팅이나 매출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손익분기점 이상일 확률과 이하일 확률 요거를 이제 상품 단위로 정해볼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신규 제품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신규 제품에 대한 확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넓은 범위의 확률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률도 확률이지만 그 확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지금 표준화 값, 아까 위에서 보셨던 표준화 값 있죠? 이 표준화 값을 만들어 줍니다. 표준화 값을 만들고 이 표준화 값을 가지고 요렇게 1.96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962 요게 뭐냐면 95% 신뢰 수준 안쪽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하고 신뢰 수준이 이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어 할 때 95% 신뢰 수준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1.95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많거든요. 이건 이제 저보다는 구글에 직접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평균을 더해서 마이너스 더하기 이렇게 해서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를 만듭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의 고객의 이 평점을 우리의 내일 우리 홈페이지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평점을 매긴다고 했을 때 95% 신뢰 수준으로 몇 점 사이가 나올까요? 예. 보시면 이렇게 9점에서 99점으로 굉장히 넓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네. 감안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사실 90%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가장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데이터의 영향도 데이터 이제 수에 대한 영향도 받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건 95%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떤 데이터를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지금 이 값을요, 이 값을 나중에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값을 추적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 요 값이 있으시죠? 이 값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신뢰 수준과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면 이 값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은 무조건 이 두 개, 이 최소값과 예측 최소값과 예측 최대값 사이의 값일 거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값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범위만 만들어내시면 이후에 필요한 값에 따라 이 표준값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죠? 저도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더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드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린 만큼 두 가지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셔서 조금 더 학습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제 쉽게 나와 있는 자료를 구글링 하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서실 겁니다.